6장 경제성장과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1일이고요. 시험은 우리가 다음 주 28일에 중간 시험 보는 걸로 제가 예정 스케줄에 잡았는데요. 뭐, 뭐 그대로 진행할 거고 시험은 대체로 뭐, 예, 온라인으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됩니다. 예, 대체로 어렵진 않게 출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예전에 제가 뭐 만들었던 시험 문제들을 가급적 이번 주에 혹시 좀 찾아보고 있으면 제가 이 클래스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대체로 한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25문제 내외가 될 거고요. 미드텀 이그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문제 안팎 끼고, 그 다음에 대체로 멀티플 초이스 문제입니다. 객관식.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아직 시험 문제를 제가 만들진 않아서 여기에 뭐 true false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계산해서 어떤 용어의 데피니션을 쓴다든가, 그러니까 뭐 제가 스테이트먼트를 주면 이제 그걸 잘 묘사하는 어떤 하나의 경제학 용어를 쓰는 문제, short answer가 될 거예요. 뭐 기술하는 문제는 아니고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시험 범위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내일 금요일 강의까지가 되고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를 조금 이제 저만 뭐 다른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를 하나의 셋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셋에 이제 문제가 한 세네 문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걸 뭐 예를 들면 10분 안에 10분 내에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만듭니다. 가급적 이제 학생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 의도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충분하면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는 친구들과 상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푼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의 이제 불만 사항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미리 감안하셔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나중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혹은 시험을 보고 있는 중에 테이킹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시험은 오픈북이에요. 여러분 뭐 어떤 자료든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책을 보셔도 괜찮고 뭐 인터넷에 다양한 리소스를 검색하셔도 괜찮고 뭐 강의 노트 보셔도 좋고 뭐 제 강의 동영상을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뭐 그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자료든 참고할 수 있지만 다만 이 클래스를 수강하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그 이외의 사람 다른 휴먼과의 그 의사소통은 여러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험 방식을 설계를 한 건데요. 시간에 좀 제약이 상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 경제성장과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생산 모형, 솔로우 성장 모형을 연이어서 봤는데 생산 모형, 솔로우 성장 모형을 우리가 보면서 가정했던 중요한 가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TFP가 일정하다는 거였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TFP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는 모형, 그게 이제 라머 모형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할 텐데 그 라머 모형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이제 자본 축적이 성장의 엔진이었었고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 자본 축적을 결정하는 것조차도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어떤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TFP다라고 하는 결론도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본 축적만으로는 국가 간 경제 성과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특히 이제 물론 모든 솔로우 성장 모형이라고 했을 때 딱 하나 우리가 지금 5장에서 봤던 그 솔로우 성장 모형 하나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의 변화도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 반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FP가 변하도록 솔로우 성장 모형을 우리가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장에서 봤던 모형이 유니크한 솔로우 성장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스탠다드한 형태의 솔로우 성장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든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변형해 놓은 다음에도 그걸 솔로우 성장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던 솔로우 성장 모형의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기에서 6장, 여기에서 우리가 볼 아이디어 모형 혹은 이제 폴 라머가 만든 모형이에요. 폴 라머는 이제 2018년으로 기억합니다. 201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실제로 라머는 그렇게 많은 논문을 쓰진 않았어요. 젊었을 때 한 30살 즈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모형의 이제 기본이 되는,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모형을 만들었죠. 기본이 되는 그 성장 이론, 성장 모형을 이제 한 서너 편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논문을 한 3편인가 4편 정도 썼어요.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아이디어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이슈가 폭발했고, 정말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학자들이 이제 그 이슈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새로운 영역이 하나 개척이 된 것이죠. 그 노벨 경제학상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물론 상당히 많은 연구 성과가 있어야 받는 것도 맞지만, 연구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분야를 이제 개척하거나 기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발견을 하고 그게 새로운 연구의 영역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도 연구의 성과가 많지 않아도 그 자체가 사실 엄청난 연구의 성과인 거잖아요. 논문의 개수가 적은 것 뿐이지. 그래서 폴 라머는 논문을 그렇게 많이 쓴 사람은 아닙니다. 양보다는 퀄리티에 문제가 사실 더 사실 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퀄리티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라머 모형에서는 생산함수에 이제 A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솔로 모형에서의 우리의 이제 그 주된 관심사는 뭐였었냐면 왜 어떤 나라는 더 많은 자본 스탁을 보유하고 있고 왜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할까였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왜 어떤 나라는 TFP 수준이 높고 왜 어떤 나라는 TFP 수준이 낮을까? 그러니까 생산성의 차이가 왜 나타날까? 물론 이제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제 생산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이제 생산성 차이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면 사실 더 재미있긴 한데 우리 이 과목의 이제 이 과목의 우리 이 코र्스의 타이틀이 매크로 이코노믹스니까 지나치게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이슈만을 들여다보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거시경제 현상도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가 object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는 생산함수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서 TFP와 자본의 뭐 3분의 1승, 노동의 3분의 2승 이렇게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K와 L에 초점을 맞춰서 봤던 거예요. 사실상 물체들이 되겠죠. K와 L은 이제 object에 해당될 것이고 그러니까 도대체 TF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GDP 전체 생산된 것 중에서 자본과 노동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것이라고 하는 사실 개념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그러니까 GDP에 기여하는 어떤 것이긴 한데 어떤 컴포넌트긴 한데 K의 영향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 거고요. 뭐 과거에 우리가 전에 다 했었습니다. L에 대한 효과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있을 텐데
K로도 설명을 해보고 L로도 설명을 했는데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GDP의 어떤 일부가 있겠죠. 그 일부는 이제 우리가 TFP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솔로우 리지듀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솔로우가 바로 솔로우 성장 모형을 만든 그 로버트 솔로우의 솔로우 리지듀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A에 대한 정체, A의 정체가 뭐냐, A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획기적인 시도가 바로 로버트 솔로우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A를 뽑아내는데 그 A를 뽑아내는 방식을 이제 그렇게 뽑아낸 A를 솔로우의 잔차 혹은 솔로우 리지듀얼이라고 불러요. 여하튼 생산함수에 여러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A와 K와 L 이렇게 우리가 생산함수를 쓴다면 K와 L은 이제 object, 물체에 해당될 것이고 A는 아이디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 생산함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예를 생각해 보면 레고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레고. 혹은 뭐 스마트폰도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레고를 하나 구입해 본 경험이 있다면 레고 박스를 뜯으면 이제 블럭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면 블럭을 우리가 물체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립하는 사람도 일종의 오브젝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조립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매뉴얼이 설명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뭐 완제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 아무런 그런 뭐가 물체고 뭐가 아이디어인지 구분하기 어렵겠지만 만약에 스마트폰을 다 해체했다고 한번 해보죠. 다 해체했습니다. 다 완전히 분해해버리면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뭐 하나의 뭐랄까요? 뭐 그냥 뭐 파일 오브 파츠겠죠, 그렇죠? 엄청난 부품들만 나올 거예요. 이 모든 부품들은 사실상 물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구현해낼 것인가,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조립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애플에서 아이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 사실 아이폰에 들어가 있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은 이전에 존재했었던 기능들이라고 해요. 저도 뭐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뭐 터치 스크린 패널을 사용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애플에서 아이팟이라고 하는 이제 음악을 뮤직을 재생할 수 있는 뮤직 플레이어를 몇 년 전에 아이폰이 나오기 훨씬 전에 이제 출시를 해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었단 말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그 아이팟의 기능들이 사실 확장된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화기 기능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탑재한 형태가 되는 건데 그건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다음에 누구나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스티브 잡스가 그걸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사실 그 누구도 그걸 생각해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전에 기존의 전화기로 뭐 인터넷을 사용한다든가 뭐 파일을 전송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에서 뭐 사용을 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새로운 하나의 완제품으로 출시가 된 게 바로 아이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사실상 스탠더나이즈가 된 거예요. 정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어낸 다음에 스마트폰은 다 이제 그렇게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뭐 레고의 예 말씀드렸고요. 기상 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날씨 같은 거 포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경제학에서 앞으로 거시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처럼 뭐 기상 상태도 우리가 포캐스팅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물체들과 아이디어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기상 예보가 자꾸 뭐 빗나간다, 적중률이 좀 떨어진다, 뭐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비가 오지 않았다, 혹은 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반대로 비가 왔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예보의 적중률이라든가 정확성에 대한 논의가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과거에. 이제 그럴 때마다 기상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이제 컴퓨터를 바꿉니다. 슈퍼컴퓨터를 이제 도입하는 형태로 컴퓨터를 바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컴퓨터는 사실 뭐 계산의 정확성이라든가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더 오래 돌리면 돼요. 더 많이 돌리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컴퓨터를 더 많이 돌리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정확성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타임 컨슈밍한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제 시간에 예보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방식이고요.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또 다른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컴퓨터를 교체하지 않고 계산의 속도가 더 빠른 코딩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든가,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다른 코드를 장착하는 것이죠. 코드를 장착하거나 또는 똑같은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해 보죠.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x와 y 두 개의 미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을 풀 때 x를 뭐 치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우스 조르단 엘리미네이션 메서드라고 해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이걸 매트릭스로 변환해서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상 예보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이제 다 주워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히 정교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열린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걸 푸는 방법들을 잘 만들어서 코드로 장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학과 물리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계산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어떤 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죠. 그렇죠? 계산의 속도를 이제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단순히 이제 컴퓨터의 교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기상 전문가들이라든가 뭐 기상 전문가들께는 죄송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기상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라든가 뭐 인공위성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이 물체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던 이제 수치 모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뭐 코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번 읽어 보시면 히토류라든가 희유금속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오브젝트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뭐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 사용하는 주된 재료들입니다. 그다음에 란타늄이라든가 뭐 인디움 같은 것들은 이제 란타늄 산화물로는 배터리를 만들고요. 인디움 산화물로는 이제 TSP, 터치 스크린 패널이죠. 스마트폰의 터치 스크린 패널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주요한 물질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희토류나 희유금속들은 그 자체가 정말 희소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국가, 몇몇 특정 국가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그 국가들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과 어떤 무역 분쟁이 생기거나 혹은 저쪽 국가에서 뭔가 그 정치적, 경제적 의도를 가지고 희토류라든가 희유금속들의 수출을 막는다면 그러면 경제 혹은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뭐 배터리라든가 혹은 뭐 TSP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 대체물들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런 대체물들을 찾아낼 수 있는 대체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아이폰 제가 설명드렸고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대표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음악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도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뭐 저기 전자기기들 제한되어 있고 클래식 악기들도 뭐 제한되어 있고 이런 제한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화성이라든가 뭐 비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예, 화성이라든가 화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제약의 틀을 넘어서서 굉장히 새로운 음악, 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음악, 그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이디어고요. 그다음에 뭐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뭐 화성이라든가 음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업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디어의 핵심은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희소한 자원들, scarce resource, 경제학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들이죠. 우리가 사실 접하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제약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이제 희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가를 보는 것이 경제학의 여러 가지를 보지만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이러한 희소한 자원들을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값비싼 희토류나 희유금속들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 혹은 재료들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면 우리는 사실 scarcity, 그러니까 희소성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발전, 경제 성장, 뭐 기술 발전, 기술 진보 이런 것들은 대체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5장에서 봤던 자본 축적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자본 축적으로만 경제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우린 지금 다 한국 경제를, 우리 경제를 보면서 뭐 다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고요. 한계에 봉착했고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뭐 과거 정부도 그렇고 현 정권도 그렇고 앞으로 뭐 대통령 후보들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혁신 성장, 뭐 지난 정권에서는 뭐 창조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대체로 다 기존에 우리가 이루어 왔던 그 경제 성장의 패턴들, 그러니까 솔로우 성장 모형과 같은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이제 그 A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죠. TFP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면 이제 주어진 물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걸 조금 이제 구조화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모형 사용하는 걸 굉장히 그 거시경제학자들이 모형을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의 중요한 특징, 비경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규모 수익 체증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경합성과 규모 수익 체증이에요. 자, 아이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 한참 그 이슈가 되었던 것이 꽤 오래전에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이제 삼성하고 애플 사이 이제 특허 소송이었었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의 기술을 베꼈는가 뭐 이런 특허 관련된 분쟁이 사실 있었고요. 뭐 제가 관심이 없어서 계속 그 팔로우업은 못했는데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특허 소송,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왜 나타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그런 분쟁이 나타날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훔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훔치는 것이 쉽지, 도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빨리 이제 특허 출원을 하거나 이제 그 특허를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누군가가 이제 그걸 베끼거나 모방해서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뭐랄까요? 개발자들이 해야 되는 R&D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제도권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러한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는 것이 이제 제도권에서 정부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도둑맞기 쉬울까? 왜 훔쳐가기 쉬울까?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object와 아이디어로 구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하는 재화를 아이디어를 재화라고 한번 불러보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하는 재화는 기본적으로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경합성. 그러니까 non-rivalrous 하다 혹은 이걸 이제 명사의 형태로 쓰면 non-rival이라고 쓰는데요. 비경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비경합성의 정의는 뭐냐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이용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품질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재화를 비경합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비경합적인 재화를 현실에서 많이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러한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여건에 따라서 어떤 재화가 비경합적이 될 수도 있고 경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경합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이제 경합적인 거예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용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화,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모든 재화는 대부분 다 경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사죠. 비경합적이면 그걸 왜 돈 주고 사겠습니까? 이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당연히 비경합적인 재화는 대체로 프라이싱이 어려워요. 가격을 매기기도 쉽지 않고 그걸 가격을 받아내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가격을 차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경합적인 재화는 이제 재정학에 많이 등장하는데 미시경제학이나 재정학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뭐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이런 것이죠. 국방 서비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경우에 비경합성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방 서비스겠죠. 국방 혹은 치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방 서비스가 왜 비경합적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을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사실상 뭐 국내에 체류하는 이상은 국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뭐 외국인들이 여행 관광차 한국에 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도 국방 서비스를 사실상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국방 서비스를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소비하고 있는 국방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갑자기 미사일이 우리가 장착하고 있었던 무슨 뭐 미사일 같은 것들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어떤 그 서비스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군함이라든가 뭐 잠수정 이런 것들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불필요한 설명이긴 합니다만 또 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렇게 딱 탔을 때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사람이 붐빌 수도 있지만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뭐 한산한 어떤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 한 칸에 뭐 서너 명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한두 명이 더 탄다고 하더라도 그 지하철 대중교통 서비스는 비경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는 자리 왼쪽 오른쪽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널찍하게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한두 명이 더 타도 제 옆자리에 앉진 않을 테니까 당연히 대중교통의 서비스는 비경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객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점점 붐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점점 좀 좁아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락한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라고 하는 재화는 더 이상 이제 비경합적인 재화라고 볼 수 없겠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제 비경합적인 재화는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교향곡 혹은 스마트폰과 운영체제, OS,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부품들과 제조 방법 이렇게 제가 좀 나눠봤는데요.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교향곡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그 오케스트라가
동시에 두 개의 교향곡을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케스트라가 베토벤 교향곡하고 베토벤 심포니하고 뭐 말로의 교향곡을 동시에 연주할 수는 없어요. 하나 연주한 다음에 그게 끝나면 그 다음 뭐 말로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토벤 교향곡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향이 연주를 할 수도 있고 동시에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서 혹은 뭐 같은 장소여도 괜찮습니다. 의미는 없겠지만 뭐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똑같은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 교향곡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어떤 오케스트라에서도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케스트라는 경합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의 연주 서비스는 경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베토벤 교향곡이나 뭐 말로 교향곡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경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의 악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연주한다고 해서 베토벤 교향곡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운영체제 혹은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은데요. 스마트폰은 내가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 하나를 동시에 사용하는 일은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둘이 같이 쉐어한다든가 음악을 같이 쉐어하는 건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3명, 4명이서 하나의 스마트폰을 쉐어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혹은 뭐 iOS나 안드로이드나 운영체제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은 뭐 어느 스마트폰에나 다 장착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는 다 장착을 해야 되겠죠. 다 장착하게 되어 있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쓴다고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이 생기거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부품들이나 제조 방법도 뭐 마찬가지겠죠. 스마트폰 부품들이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오브젝트고요. 이쪽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의 갤럭시를 만드는데 그 부품이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아이폰에도 쓸 수 있고 갤럭시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부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이 부품을 삼성 갤럭시를 만드는 데 쓰면 당연히 아이폰 만드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조 방법은 다르겠죠. 물론 이제 갤럭시와 아이폰 만드는 방법은 다를 텐데 기본적인 아주 밑바탕으로 내려가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 크게 다르진 않겠죠. 그 제조 방법은 뭐 더 많은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더 많은 회사가 더 많은 사람이 이 제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 제조 방법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그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고요. 규모수익 체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좀 할 텐데 영상을 한번 끊었다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